카드 대출로 이것저것 물건을 사다 보니까 연끌 대출로 이금융권까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으니까 한편으로는 수당이나 인센티브나 실적에 따라서 받는 월급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사용처를 소명하려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다. 왜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소명을 못 할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채무자는 여성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대학교 때부터 형편이 조금 힘들어서 생활비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녔는데 대학원까지 나오고 중소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소기업 다니시면서 근무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업무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카드 대출로 이것저것 물건을 사다 보니까 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나중에 대출을 땡겨가지고 집을 사게 됐거든요. 연끌 대출로 이금융권까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으니까 이금융 채무가 있으니까 매달 내는 채무가 크잖아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게 됐던 사례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월급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매월 다른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분들 중에서 매달 기복 없이 똑같은 월급을 받는 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일하거나 자영업장에서 일하는데 뭐 특별한 수당이나 인센티브 제도 없이 매월 받는 돈이 똑같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수당이나 인센티브나 실적에 따라서 받는 월급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이전에 받았던 월급 내역을 확인해보고 평균을 내서 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채무자 같은 경우에도 자, 일단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서 본인이 직업이 있다는 것을 소명을 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보면 이분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죠. 공제되는 금액도 전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 보시면 실수령액이 560만 원이다 기재가 되어 있죠. 이분이 공기업이라서 급여를 많이 받으셨는데 이게 23년 1월 달에 받은 급여거든요. 근데 23년 6월쯤으로 가면 310만 원으로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연초에는 이것저것 수당이 많이 나왔는데 4, 5, 6, 7 넘어갈수록 급여가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급여 금액이 높았다 낮았다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경우는 다 합쳐서 평균을 내서 그 금액에 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참고로 영구적으로 소득이 내려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직을 했다면 당연히 다른 직장이니까 급여가 내려가겠지만 같은 회사 안에 있다 하더라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부가 달라지면 월급이 급격하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소명을 해서 평균에 의하지 않고 최근 소득에 의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원에서 배려를 많이 해준 사례가 되겠죠. 변호사님, 그러면 개인회생 하면 돈을 어디다 썼는지 설명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개인회생 알아보시면 무슨 사용처를 소명을 해야 된다는데 내가 돈을 어디 썼는지 계좌 내역을 전부 확인하고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을 한다는데 근데 나는 사용처를 소명하려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보정 권고 한번 같이 봅시다. 여기 예시가 있는데 입금, 출금, 계좌번호, 사용 내역, 대출금 상환 내역서 이런 거 제출하시고 만약에 금융자료가 없어서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인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니까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말은 그만큼 변제를 더 하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 사용했는지 기억을 못하고 설명을 못하면 변제금을 더 내야 하는 불리함은 채무자가 그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도표를 보시면요, 법원이 예시로 내준 도표인데 국민은행에서 1천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농협에 200만 원 변제하고 신한카드에 300만 원 변제하면 500만 원은 어디 썼는지 소명을 한 거잖아요. 나머지 소명 못하고 기억을 못하는 금액이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뭐 도박도 있고 게임도 있고 기억이 안 나서 소명을 못하는 것도 있을 건데 아무튼 그런 금액은 싹 모아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이런 취지가 됩니다. 자, 채무자가 왜 소명을 못할까요? 자기 사용처인데 왜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소명을 못할까요? 크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입출금한 내역이 너무 많고 신용카드 사용한 내역이 너무 많다. 그 사용한 기간도 오래되었다.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말하기 불편한 경우가 있죠. 전자의 경우에 다시 말해서 단순히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는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카드 사용 내역하고 은행 이체 내역을 보고 법원에 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사용 내역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이체해줬고 어떤 가맹점에서 얼마를 썼고 언제 썼는지 기록이 전부 남아 있으니까 설명하는 게 힘들지가 않죠. 그리고 5,000원, 만원 쓴 거 전부 다 설명하라고 하지도 않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50만 원 이상 사용한 걸 그것만 추려서 설명하라는 법원도 있고 30만 원 이상 사용한 거 그것만 추려서 설명하라는 법원도 있으니까 자잘하게 쓴 건 설명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근데 후자의 경우 말하기 싫은 경우도 있거든요. 왜 말하기 싫을까요? 왜 기억을 하기 싫을까요? 아무래도 보고하기가 좀 민망한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사실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어디에 썼는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친구나 가족들에게 편파 변제를 했다거나 그들에게 증여를 했다거나 내 돈을 좀 맡겨놨다거나 신청하기 직전에 1,000만원, 2,000만원 있는 거 그대로 뽑아서 그들에게 맡겼다거나 과소비했다거나 쇼핑몰이나 백화점에서 많이 썼다거나 토토나 바카라, 파워볼 이런 걸로 모바일 도박으로 좀 많이 썼다거나 이렇게 법원에 들키기 싫으니까 말하기 싫은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경우 개인회생 망했나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어서 내가 말하기 부담스럽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기억이 안 난다고 부끄러워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법원이 볼 때 대부분의 채무자가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웬만한 채무자는 주식, 코인, 토토, 도박, 과소비가 일부 있단 말이죠. 전액이 그런 사람이 있고 아주 일부만 그런 사람이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출금해서 현금으로 좀 은닉해서 들고 있다. 금액이 크면 문제가 되겠지만 소액으로 어느 정도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는 웬만한 채무자한테는 다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회생위원이나 담당 판사도 이미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넘어가면 되고 일부는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변제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개인회생이 안 된다거나 절망하신다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모두에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는 변제율이 얼마 정도 나왔나요? 자, 변제 계획표 같이 한번 봅시다. 이분은 평균 소득이 377만원이 나왔거든요. 500만원 넘을 때도 있고 300만원 받을 때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 평균을 의하지 않고 최근 평균을 주장했던 이유가 최근에 수당이 없어져서 급여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옛날 거 평균하는 것보다는 최근 거 평균하는 게 유리하니까 최근 평균을 주장했던 거고 23년도 그 당시에 1인 생계비 125만원 제외하고 지금은 135만원입니다. 월 250만원을 변제하는데 36개월 변제하니까 9천만원 정도 변제하게 됐죠. 그게 전체 채무액 1억 7천 중에서 9천만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이 있었으니까 담보대출 금액이 걸려 있잖아요. 나중에 별채권을 행사했을 때 경매가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남는 채무 금액도 채권자 목록에 넣어가지고 채무 금액에 함께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금의 52%를 변제하고 48%를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할 때 유달리 변제율이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일까요? 변제율이 유달리 높은 경우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변제금이 높거든요. 첫 번째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죠. 우리 보통 변제금을 계산할 때 소득 빼기 생계비는 변제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변제금은 소득에 비례하는 것이니까 월급 많이 받으면 변제 많이 해야 되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자기의 순이익을 자기가 좀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영업을 좀 덜 하면 되니까. 소득이 너무 크면 좀 줄이는 경우가 있긴 한데 방금 봤듯이 공기업, 대기업에 다니는데 연차가 좀 쌓였다. 이런 분들은 내 월급을 줄이고 싶다고 갑자기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공기업, 대기업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소득이 높으니까 변제가 높을 가능성이 높죠. 두 번째 경우가 재산이 많은 경우죠. 방금 이분처럼 아무리 영끌 아파트라도 그 빌라나 오피스텔이 아무리 재산적 가치가 작은 거라 하더라도 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2, 3억 원은 넘어가니까 또 은행에서 대출 내줄 때 100%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빼도 나의 순수한 아파트의 자산 가치가 최소한 1억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1억의 순자산이 있으면 1억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1억 나누기 36개월 하면 월 277만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현재 가치를 고려하면 이것보다 좀 더 변제하긴 하는데 뭐 그런 건 이해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세 번째가 사치나 탕진이 많은 사람입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주식, 코인,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토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과소비나 아니면 남아있는 현금 싹 모아서 친정엄마한테 맡긴 경우, 이런 경우에 사치나 탕진, 은닉으로 인정받아서 청산가치에 반영이 돼버리니까 이런 분들도 변제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개시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좀 이상한 데 썼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설명하기 민망하거나 부끄러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나 아닌 다른 채무자에게도 그런 사정은 웬만하면 다 있다. 그런 사정이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조금이라도 애매하게 사치탕진한 게 약간씩은 다 있다. 크든 작든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암담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